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고썸 어워즈,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등에서 연이어 수상하면서 9월에 열리는 에미상 수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환경이 바뀌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또 대중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콘텐츠스쿨 정광조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인종, 나이, 성별 등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된 콘텐츠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중심이랄 수 있는 미국의 콘텐츠 시장에 소위 다양성이 화두가 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아프리카 문화를 투영한 블랙팬서, 그리고 중국 문화를 투영한 샹치 등의 마블 영화로부터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고 한국인 이민 가족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여우 조연상을 거머쥐고 네, 맞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말씀하셨던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이 네.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3월 11일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되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픽사의 새 장편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픽사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 최초로 도미시라는 중국계 여성이 감독한 작품이고요. 네. 메인 프로듀서, 아트 디렉터, CG 슈퍼바이저 등 핵심적인 리더십이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게다가 작품의 주인공은 사춘기 소녀와 그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 이모들, 할머니 모두 여성들입니다. 제작진부터 주인공까지 네. 다 여성이라고 하니까 흥미롭습니다. 혹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미국의 애니메이션계에 여성 아티스트들이 많은 걸까요? 공공연한 제도적 차별은 없지만요. 아무래도 여전히 남성 아티스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만든 여성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제와 소재 또한 중국과 이 동북아시아의 가족 문화 중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효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던 점도 특별합니다. 동양의 전통 문화를 그저 신비로워만 하던 네. 이전 세대의 관점이 아닌 2002년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다분히 현대적 배경에 중국인 이민 2세대가 주인공이라는 점,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의 사춘기와 2차 성징을 은유하는 소재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점들이 그간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가 제작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네.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전 시대에는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의 작품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제작 비용과 홍보 비용을 네.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픽사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은 순수 제작비만 한화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홍보 비용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전미 4천여 개가 넘는 영화관에 배급하는 형태입니다. 네. 제작사, 배급사, 영화관, 관객 이렇게 이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제작사가 배급사 및 영화관과 나눠야 하는 수익 등을 고려하면 정말로 어마무시한 관객 동원이 담보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네. 게다가 영화관이라는 이 공간에서 상영되고 일정한 시간에 관람한다는 이 물리적 한계가 아무래도 소비자 행동 패턴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관객이 직접 선택한 영화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구체적인 액수를 직접 지불하고 네. 관람하니까 아무래도 영화 선택에 훨씬 더 신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연간, 월간, 명절이나 연휴 이런 특정 시즌에 어떤 종류의 영화가 관객들의 선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부분이 고정화되어 있고 그것에 기인한 기획, 홍보 전략이 고정화된 게 아무래도 영화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보다는 대중성, 특히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다수 인종이 중심을 이루는 주류 문화를 다루지 않고서는 천문학적 제작비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급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제작할지 이런 작품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위시한 이 OTT라는 유통 시스템이 콘텐츠의 보수성을 깨는 한 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작사, 배급사, 영화관, 관객으로 이어지던 이 긴 유통 시스템에서 제작사, 관객으로 직접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수익 배분이 간결해졌고요. 네. 관객들은 소위 이제 월 정액비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비용을 네. 지불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의 컨텐츠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보수성을 탈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오징어 게임의 그 엄청난 성공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그 탄탄한 시나리오, 네, 뛰어난 그렇죠.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들이 아무래도 그 중요 요소일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영화계에서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가 투자자들로부터 수년간 외면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히 그랬다고 또 하죠. 네.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전통적인 영화 유통 시스템을 따랐다면 한국에서 먼저 그 상영을 하고 해외 배급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오징어 게임 신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통 시스템이랑 소비 형태의 변화가 아무래도 제작자랑 관객들에게 훨씬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을 다루고 누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아무래도 K 컨텐츠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갈구하는 전 세계적인 시류 그리고 진입 장벽 없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메이의 새빨간 비밀처럼 이번에는 우리 K 애니메이션이 우리 문화를 그대로 투영한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유통 시스템에 맞는 전략으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